택시기사는 사라졌고 블랙박스도 사라졌는데 할머니는 돌아가셨고 엄마는 중태랍니다. 그 말을 들은 이지혁은 이상하게도 눈물보다 먼저 화가 치밀었는데요. 사고가 무섭다기보다 누군가가 사고의 흔적을 먼저 없애고 있다는 느낌이 너무 선명했거든요. 조옥래의 이름이 사망자 명단에 찍히는 순간 이상철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이상철은 한 번도 그렇게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사인을 해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김다정은 살아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위험합니다라는 말이 같이 붙었는데요. 숨만 붙어있는 중태라는 표현이 그날은 너무 차갑게 들렸습니다. 이지혁은 응급실 문 앞에서 몇 번이나 숨을 삼켰습니다. 그냥 들어가서 엄마 손을 잡고 싶었는데 손을 잡는 순간 현실이 확정될 것 같아서요. 이수빈은 입술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수빈은 평소처럼 말이 많던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이수빈은 눈만 깜빡이고 그 눈 안에 왜 하필 우리 아가 가득했어요. 이지환은 그 시간에 집에 없었습니다. 이지환은 늘 어딘가에서 가족을 챙기던 사람이었는데요. 이상하게도 그날만큼은 전화가 한 번도 안 됐습니다. 이지혁은 경찰 쪽에서 들은 말을 곱씹었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가 도망갔고 택시 운전자는 사고 직후 행방이 끊겼고 블랙박스도 없다는 말이었는데요. 그런데 수사는 생각보다 느렸습니다. 이지혁 눈에는 못 잡는 것보다 서두르지 않는 것처럼 보였어요. 이지혁은 그 느슨함이 더 무서웠습니다. 사고 현장이 난장판이었는데도 어디선가 손이 들어와 정리해버린 것처럼 깔끔하게 비어있는 느낌이었거든요. 이상철은 장례식장으로 향하면서도 계속 같은 말만 했습니다. 어머니가 진짜 가셨다고. 그 말이 질문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부정이었습니다. 이지혁은 장례식장에 도착해도 실감이 안 났습니다. 조옥래가 마지막까지 너희는 밥은 먹고 다니냐 한마디 할 것만 같았거든요. 그런데 사진 속 조옥래는 너무 조용했고 그 조용함이 사람을 미치게 했습니다. 김다정은 다른 병원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상철은 상주 완장을 차고도 마음이 중환자실에 붙어 있었어요. 이상철은 내가 옆에 없어서라는 말을 삼키고 또 삼켰습니다. 이지혁은 장례식장 한쪽에서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전화기에서 진동이 울릴 때마다 엄마가 깨어났다일까봐 기대했다가 나빠졌다일까봐 겁을 먹었어요. 지은호는 그 소식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지은호는 수술 후 몸이 완전히 회복도 안 된 사람이었는데요. 발걸음이 더 빨랐습니다. 지은호는 조옥래 영정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정순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은호는 내가 아프다고 난리쳤던 게 너무 부끄럽다는 얼굴이었어요. 정순이는 지은호 귀에 대고 낮게 말했습니다. 은호야, 여기서 쓰러지면 안 돼. 그 말이 위로처럼 들리면서도 동시에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이지혁은 장례식 내내 머릿속에서 같은 장면만 반복됐습니다. 택시 운전자가 사라지고 블랙박스가 사라지고 도망간 가해 운전자는 못 잡고 수사는 지지부진한데요. 그 사이 조옥래는 죽고 김다정은 중태입니다. 이지혁은 속으로만 몇 번을 되뇌었습니다. 이게 우연이면 너무 잔인하다. 우연이 아니라면 더 끔찍하다. 그리고 끔찍한 쪽이 자꾸만 더 설득력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그 사실이 스스로도 싫었어요. 이지환이 계속 보이지 않자 이지혁은 결국 이수빈에게 말했습니다. 수빈아, 둘째 오빠한테 지금 당장 연락해. 빨리 병원에 오라고. 이수빈은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번, 두 번, 10번. 이수빈은 오빠 왜 안 받아라고 중얼거렸는데요. 목소리가 점점 울먹였습니다. 이지혁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지환은 받지 않았습니다. 이지혁은 혹시 운전 중이겠지라고 스스로를 달랬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이 텅 비어 보였습니다.
이수빈은 문자도 보냈습니다. 오빠, 지금 어디야? 엄마 중태야. 할머니. 그 다음 문장은 이수빈이 끝내 쓰지 못했습니다. 이지혁은 이상철을 봤습니다. 이상철은 조옥래 영정 앞에서 술잔을 비우고 또 비웠습니다. 이상철은 참는 사람인데요. 그날은 참는 게 아니라 무너지는 쪽이었습니다. 이지혁은 그 모습을 보며 더 초조해졌습니다. 지금 이지환까지 연락이 안 되면 집이 완전히 부서질 것 같았거든요. 그때 이수빈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이름은 박영나였습니다. 이수빈은 전화를 받자마자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박영나 목소리가 너무 떨렸거든요. 수빈 씨, 저 지금 큰일 났어요. 박영나는 말을 잇지 못하고 숨을 고르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지환 오빠랑 저랑 교통사고가 났어요. 이수빈은 그 순간 손에서 휴대폰을 놓칠 뻔했습니다. 이수빈은 뭐? 라는 말조차 안 나왔습니다. 이지혁은 이수빈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걸 보고 바로 알아챘습니다. 이지혁은 지환이야? 라고 물었고요. 이수빈은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영란은 계속 힘겹게 얘기했습니다. 오빠가 저를 막으려다가 오빠가 더 크게. 박영란은 말끝마다 죄책감이 묻어났습니다. 박영나와 이지환은 함께 차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 차량이 너무 자연스럽게 끼어들었고 이지환은 순간적으로 핸들을 꺾었습니다. 그 순간 이지환은 박영나 쪽을 감싸려 몸을 틀었고요. 박영나는 크게 다치지 않았는데 이지환은 그 보호 동작 때문에 몸을 정면으로 받았습니다. 박영나는 팔과 이마 쪽만 조금 다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지환은 상태가 심각하다고 했습니다. 박영나는 울면서 오빠가 저 때문에만 반복했는데요. 그 말이 이지혁의 심장을 더 세게 후벼 팠습니다. 더 잔인한 건 이지환이 실려간 병원이 지금 장례를 치른 병원과 다른 병원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이상철은 조옥래 장례를 치르면서 김다정 중환자실을 오가고 있었는데요. 거기에 또 다른 병원, 또 다른 응급실, 또 다른 수술 이야기라니요. 이상철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얼굴이 새까매졌습니다. 이지혁은 이수빈에게서 전화를 빼앗듯 받아 박영나에게 물었습니다. 영나 씨, 지환이 어디 병원에 있어요? 박영나는 숨을 고르고 또 골랐습니다. 박영나는 오빠가 저를 보호하려다가라는 말부터 다시 했습니다. 박영나는 누구에게 먼저 미안해야 하는지 몰라서 말이 꼬였습니다. 이지혁은 박영나의 떨림을 들으면서도 마음 한쪽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사고가 또 하필 지금? 그 질문들이 너무 잔인해서 입 밖으로는 안 나왔는데요. 머릿속에서는 계속 울렸습니다. 이지혁은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조옥래 영정 사진이 떠올랐고 김다정 중환자실의 기계음이 떠올랐고 이지환이 피투성이로 쓰러져 있는 상상이 떠올랐습니다. 이수빈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이수빈은 울면서 우리 집 왜 이래라고 했는데요. 그 말이 왜가 아니라 누구처럼 들렸습니다. 누가 우리 집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냐는 뜻처럼요. 이지혁은 머릿속에서 어떤 이름이 스치려는 걸 억지로 눌렀습니다. 지금은 증거도 없는데 누군가를 떠올리는 것 자체가 싫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그 이름은 자꾸만 올라왔습니다. 고성희. 박영나는 전화를 끊기 직전에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느낌으로는 그냥 사고가 아닌 것 같아요. 박영나는 단정할 수는 없지만 감각이 그렇게 말한다고 했습니다. 박영나는 그 말 끝에 오빠가 누굴 피하려고 했어요 라고도 덧붙였는데요. 그 말이 이지혁의 목덜미를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이지혁은 조옥래 장례를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김다정이 중태라서 병원과 장례식장을 오가야 했고 이지환이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앞두고 있으니까요.
이지혁은 눈을 감을 틈도 없었습니다. 그때 이지혁 휴대폰에 메시지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정보아였습니다. 정보아는 한국에 왔어요. 꼭 뵙고 싶어요라고 했는데요. 이지혁은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속이 뒤틀렸습니다. 정보아는 예전에 결혼식 당일 도망쳐서 이지혁과 이지혁 가족을 한번 크게 망가뜨린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의 꼭 뵙고 싶다는 말은 이지혁에게 다시 상처를 긁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이지혁은 장례식이 끝난 뒤에야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지혁은 문자로 연락하세요. 굳이 만날 필요는 없습니다. 라고 차갑게 적었습니다. 정보아는 바로 답장을 했습니다. 그때 일 정말 죄송해요. 변명할 생각도 없어요. 그 문장이 예상보다 정직해서 이지혁은 잠깐 멈칫했습니다. 이지혁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이지혁은 사과받았으니 그럼 됐어요 라고 보내고 끝내려 했습니다. 이지혁은 정말 끝낼 생각이었어요. 지금은 조옥래 장례와 김다정 중퇴 그리고 이지환 사고까지 감당하기도 벅차니까요. 그런데 정보아가 마지막으로 한 줄을 더 보냈습니다. 그 한 줄이 이지혁의 발걸음을 멈춰 세웠습니다. 정보아는 이렇게 썼습니다. 꼭 만나서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은오 씨와 고성희 씨와도 연관되어 있고요. 이지혁은 그 문장을 보는 순간 핏기가 싹 빠졌습니다. 지금 이 타이밍에 왜 하필 지은호와 고성의 이야기가 나오냐고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지혁 마음속에서 이번 교통사고와도 관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이 커졌습니다. 이지혁은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이지혁은 답장을 쓰지 못했습니다. 대신 아주 조용히 속으로만 말했는데요. 사고가 한 번이면 불행이지만 두 번이면 누군가의 손이다. 조옥래가 떠났고 김다정은 중퇴고 이지환은 다른 병원에서 피를 흘렸습니다. 그리고 정보아는 지은호와 고성희를 꺼냈습니다. 이지혁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이제 슬픔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누가 우리 가족을 이렇게 만드는지 그 답을 찾아야 끝난다고요. 그래서 이지혁은 결국 정보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 연결음이 한 번 울리고 정보아가 받았습니다. 정보아 목소리는 생각보다 단단했습니다. 정보아가 지혁 씨, 저 그냥 사과하러 온 게 아니에요. 제가 파봤는데요. 진짜로 이상한 게 있어요. 라고 말했는데요. 이지혁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조옥래 영정 앞에서 느꼈던 서늘함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지금부터 사고는 더 이상 사고로 끝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이지혁은 정보아와의 통화를 끊고도 한참 동안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했는데요. 조옥래 장례식장이 아직 정리도 안 됐고 김다정은 다른 병원 중환자실에서 숨만 겨우 붙어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머릿속은 이상하게 사고 쪽으로만 끌려갔습니다. 사고가 하나면 불행인데 둘이면 누군가의 손이라는 생각이 이미 들어버렸거든요. 이지혁은 자신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싫었습니다. 지금은 할머니를 보내고 엄마를 살려야 할 때인데 왜 사람을 의심부터 하냐고요. 그런데 그 왜가 이지혁을 더 괴롭혔습니다. 의심을 멈추면 마음은 편해질지 몰라도 다음 희생자가 생길 수도 있다는 직감이 너무 선명했거든요. 이상철은 장례식장 한쪽에서 계속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상철은 상주 완장을 찾지만 눈은 멍했고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이상철은 조옥래 영정 사진을 보면서도 어머니가 왜만 중얼거렸는데요. 그 말이 슬픔이라기보다 세상이 무너진 사람의 혼잣말처럼 들렸습니다. 이지혁은 이상철에게 다가가 엄마 병원에 다녀올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상철은 고개만 끄덕였고 그 끄덕임이 더 무서웠습니다. 아버지가 이 정도로 조용하면 속에서 이미 다 부서지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김다정이 있는 중환자실은 공기가 달랐습니다.
소리가 없는데도 시끄러웠고 사람을 가만히 눌러버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지혁은 유리창 너머로 김다정을 보자마자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살아있는 게 기쁜데 살아있는 게 이렇게 불안할 수도 있구나 싶었어요. 이지혁은 김다정 손을 잡지 못했습니다. 손을 잡는 순간 이제 내가 책임져야 한다가 확정될까봐 무서웠거든요. 이수빈은 뒤에서 울음을 삼키고 있었는데요. 이수빈은 애써 참는 척했지만 어깨가 계속 들썩였습니다. 이지혁은 이수빈에게 말했습니다. 수빈아, 영나 씨랑 계속 연락돼. 이수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빠, 영나 씨도 지금 멘탈이. 그 말 끝에 이수빈 목소리가 꺾였습니다. 이수빈은 지환 사고가 자기 잘못인 것처럼 스스로를 때리고 있었어요. 이지혁은 속으로 욕을 삼켰습니다. 하필 지금 왜 지환까지? 하필 지금 왜 우리 집이 이렇게 차례대로 무너지냐는 생각이 올라왔습니다. 그 시간 다른 병원 응급실 앞에서 박영란은 숨을 제대로 못 쉬고 있었는데요. 박영란은 팔과 이마를 간단히 처치받고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박영란은 치료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지환이 얼마나 다쳤는지 그게 전부였습니다. 의사는 환자 상태가 좋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박영란은 그 말을 듣자마자 입술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박영란은 자꾸만 같은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차가 끼어드는 순간 이지환이 반사적으로 핸들을 꺾고 자기 쪽으로 몸을 틀어 막아준 순간이요. 박영란은 그 순간이 너무 잔인했습니다. 박영란은 이지환이 자기를 구하려고 다친 게 아니라 자기가 이지환을 다치게 만든 것 같아서요. 죄책감이 목까지 차올라서 숨이 막혔습니다. 박영란은 수술실 앞에서 손을 모으고 중얼거렸습니다. 박영나가 오빠 제발 무사히라고요. 수술이 끝나고 이지환이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이지환은 의식이 또렷하지 않았고 산소호흡기 소리가 박영나 귀를 찢었습니다. 박영나는 침대 옆에 서서 울음이 터질 것 같았는데요. 그때 이지환이 아주 잠깐 눈을 떴습니다. 이지환은 박영나를 보자마자 힘겹게 말했습니다. 너 다친 데 없어? 박영나는 눈물이 터져서 고개를 계속 끄덕였습니다. 박영나는 오빠 죄송해요. 제가라고 말했는데요. 이지환은 숨을 몰아쉬면서도 딱 잘랐습니다. 내 탓 아니야. 울지 마. 박영나는 그 한마디에 더 무너졌습니다. 괜찮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다쳤으니까요. 박영나는 오빠, 제가 엄마한테라고 입을 열었는데요. 이지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이지환은 힘겹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여자한테 말하지 마. 박영란은 그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지환이 말한 그 여자가 누구인지 박영란은 너무 잘 알았습니다. 고성희였습니다. 박영란은 입술을 떨며 물었습니다. 박영나가 오빠 엄마가 설마라고요. 이지환은 대답 대신 박영나 손목을 아주 약하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숨이 끊길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혼자 움직이지 마. 그 말이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박영란은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건 그냥 사고가 아니라고요. 이지환이 피하려고 핸들을 꺾었다는 자기 감각이 틀리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고성희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사고가 났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고성희는 오히려 너무 빨리 차분해졌습니다. 박영란은 그게 제일 섬뜩했습니다. 사람이 놀라야 할 때 안 놀라면 미리 알고 있었던 사람 같거든요. 고성희는 박영란에게 전화를 했고 박영란은 받지 않았습니다. 고성희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영나야. 다친 데 없지? 연락해. 문장이 너무 평범해서 박영란은 더 소름이 돋았습니다. 고성희는 다음 단계로 들어갔습니다. 고성희는 박진석에게 먼저 이야기를 만들어주려고 했습니다.
박진석이 어디서 소식을 듣든 결론이 고성희에게 유리하게 떨어지게요. 고성희는 박진석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영나가 요즘 너무 불안정해요. 사고 후유증도 있는 것 같고 지환이랑 엮이는 것도 너무 위험해요. 고성희는 말끝마다 걱정돼서 그래를 붙였습니다. 그게 고성의 방식이었습니다. 칼을 들이밀면서도 포장지는 사랑이었거든요. 박진석은 처음엔 믿지 않으려 했습니다. 박진석은 영나를 아끼는 아빠였습니다. 그런데 박진석은 동시에 체면과 관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고성희는 그 약점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고성희는 박진석에게 아주 교묘하게 덧붙였습니다. 영나가 요즘 갑자기 화를 못 참더라고요. 말이 공격적으로 튀어나오고 혹시 치료가 필요할까 봐요. 박진석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통제 불가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그날 저녁 박영란은 결국 장례식장으로 오지 못했습니다. 박영란은 이지환 곁을 떠날 수 없었고 얼굴에 작은 상처도 있어서요. 이수빈은 장례식장 한쪽에서 박영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영나 씨 괜찮아요? 지환 오빠는요? 박영란은 손이 떨려서 한참 있다가 답을 했습니다. 수빈 씨 오빠가 많이 다쳤어요. 제가 죄송해요. 이지혁은 그 문자를 보고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지혁은 박영란을 탓할 수 없었습니다. 이지혁은 이지환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잖아요. 이지환은 박영란을 살리려고 몸을 던질 사람이라는 걸요. 그래서 이지혁은 더 미치게 화가 났습니다. 누군가가 그 성격을 이용한 것 같았거든요. 지환은 보호한다는 걸 알고 그 방향으로 사고를 만든 것 같아서요. 그때 정보아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은 무리인 거 알아요. 그래도 내일 꼭 잠깐만요. 이지혁은 한참을 보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내일 장례 끝나고 30분. 그 문장에는 경계가 잔뜩 묻어 있었는데요. 정보아도 그걸 아는지 네. 고맙습니다 라고만 했습니다. 다음 날 장례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은 위로를 건넸고 이상철은 기계처럼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지혁은 상주 완장을 풀면서도 마음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김다정이 아직 중태였고 이지환은 다른 병원에서 누워 있었고 수사는 여전히 느렸습니다. 이지혁은 장례식장 밖에서 정보아를 만났습니다. 정보아는 예전처럼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정보아 얼굴은 지쳐 있었고 눈밑이 꺼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오히려 더 진짜 같았습니다. 이지혁은 먼저 차갑게 말했습니다. 문자로 하지 왜 보자고 했어요. 정보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일 정말 죄송해요. 제가 미쳤었어요. 이지혁은 대답 대신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이지혁은 사과는 됐어요. 지금 내 정신이 사과받을 때가 아니에요 라고 말하고 돌아서려 했습니다. 그때 정보아가 급하게 붙잡았습니다. 정보아는 이지혁에게 말했습니다. 고성의 이사장 이야기요. 그 세 글자에 이지혁 걸음이 딱 멈췄습니다. 정보아는 숨을 고르고 아주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귀국한 이유도 그거랑 연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보육원 화재 때 고성희를 봤다고 했어요. 이지혁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 말은 그냥 충격이 아니라 연결이었거든요. 정보아는 자신이 직접 뒷조사를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서재욱에게서 단서를 얻고 그때부터 고성의 주변을 파고들었는데요. 정보아는 이상한 공통점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사건이 생기면 누군가가 사람을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기록이 비어버린다는 공통점이요. 정보아는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건 메모처럼 보였는데요. 이상하게도 이름과 숫자가 정확했습니다. 렌터카 견인, 보험조사, 정비소. 딱 봐도 사고 뒤처리 라인이었습니다. 이지혁은 정보아에게 물었습니다.
이걸 왜 나한테 줘요? 정보하는 대답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제가 혼자 들고 있으면 없어질 것 같아서요. 그 말이 이지혁을 더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없어질 것 같다는 말은 누군가가 빼앗으러 온다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정보아는 그런 식으로 말할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정보아도 진짜 위험을 느끼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지혁은 그 자리에서 결정했습니다. 이건 혼자 들고 갈 수 없다고요. 이지혁은 지은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지은호는 전화를 받자마자 이지혁 목소리를 듣고 알아챘습니다. 선배, 또 무슨 일 있어요? 이지혁은 짧게 말했습니다. 영나 씨가 위험해. 그리고 고성이가 움직이는 것 같아. 지은호는 대답이 잠깐 막혔습니다. 지은호는 고성희라는 이름만 들어도 몸이 먼저 굳는 사람이었거든요. 지은호는 그래도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지혁은 그 말이 고마우면서도 미안했습니다. 지은호는 간이식 수술 이후 아직 회복 중인 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또 싸움에 끌어들이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이지혁은 이제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못 버틸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박영란은 결심을 바꿨습니다. 박영란은 고성희에게 당장 달려가 소리치고 싶은 마음을 삼켰습니다. 박영란은 내가 폭발하면 엄마가 이긴다는 걸 이제 알았거든요. 박영란은 고성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너무 흥분했어요. 치료도 아빠 말대로 받아볼게요. 박영란은 손이 떨렸지만 끝까지 보냈습니다. 그건 항복이 아니라 위장입니다. 박영란은 속으로만 말했습니다. 안심해. 엄마. 내가 가만히 당할 사람인 줄 알아. 그리고 박영란은 이지혁에게 짧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혁 오빠. 저 도와주세요. 엄마가 저를 함정에 넣으려 해요. 그 문장은 딱 한 줄이었는데요. 이지혁은 그 한 줄을 보는 순간 목 뒤가 서늘해졌습니다. 이제 판이 합쳐졌습니다. 조옥래 사망과 김다정 중태의 사고, 이지환을 크게 다치게 만든 교통사고, 박영란을 정신적으로 묶어버리려는 함정, 그리고 그 모든 틈 사이로 정보아가 들고 온 라인이 끼어들었습니다. 이지혁은 깨달았는데요. 고성희를 잡으려면 울분이 아니라 증거가 필요하다는 걸요. 그래서 이지혁은 마음속으로 아주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고성희가 흔적을 지우기 전에 먼저 손을 뻗어 잡아채겠다고요. 이지혁은 그날 밤 잠을 자는 대신 계획을 세웠는데요. 감정으로 고성희를 상대하면 진다고 이미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고성희는 사람을 무너뜨릴 때 늘 같은 방식을 썼습니다. 상대가 화내게 만들고 그 화를 비정상으로 만들어버리고 마지막엔 나는 걱정했을 뿐이라는 말로 빠져나가더라고요. 박영란은 그 덫을 너무 늦기 전에 알아차렸습니다. 박영란은 박진석에게 치료를 받아볼게요라고 말할 때 일부러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박영란은 눈물도 조금 섞었는데요. 그 눈물은 약함이 아니라 연기였습니다. 박영란은 고성희가 가장 좋아하는 표정이 순종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박진석은 딸이 조용해진 걸 보고 안도했습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해주면 아빠도 살 것 같다. 그 말이 박영란 마음을 한번 찢었습니다. 아빠를 속이는 게 괴로웠지만 아빠가 고성의 편으로 돌아서기 전에 시간을 벌어야 했습니다. 고성희는 더 빨랐습니다. 고성희는 박영란가 치료를 받겠다고 말하자마자 치료 병원을 지정하려고 했습니다. 고성희는 내가 아는 병원 원장님이 잘 봐주셔라며 아주 부드럽게 던졌는데요. 박영란은 속으로 확신했습니다. 거긴 치료가 아니라 격리일 거라고요. 박영란은 그래서 더 완벽하게 연기했습니다. 엄마 말대로 할게요. 다 제가 잘못했어요. 고성희는 그 말에 잠깐, 아주 잠깐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승리의 웃음이었고
박영란은 그 표정을 절대 잊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지혁은 정보화가 준 메모를 다시 펼쳤습니다. 렌터카, 견인, 정비소, 보험조사. 사고가 나면 움직이는 사람들의 순서가 적혀 있었고 연락처 일부도 남아 있었습니다. 정보화는 제가 혼자 들고 있으면 없어질 것 같아서요라고 했는데요. 그 말이 농담이 아니라는 걸 그날 밤 바로 확인하게 됩니다. 정보화에게 낯선 번호가 걸려왔습니다. 정보화는 전화를 받지 않았는데요. 바로 이어서 문자가 왔습니다. 쓸데없는 거 파지 마. 호주로 돌아가.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정보화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정보화는 겁이 났지만 동시에 확신도 들었습니다. 누군가가 보고 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자신이 들고 있는 정보가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정보화는 그 즉시 이지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혁 씨, 저 방금 협박 문자 받았어요. 이지혁은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이제는 의심이 아니라 반응이 나온 겁니다. 움직인다는 건 맞다는 뜻이니까요. 이지혁은 지은호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지은호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지은호는 저도 같이 할게요라고 말했는데요. 자기 몸이 완전하지 않은 걸 알면서도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지은호는 고성이를 그냥 두면 또 누군가가 다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박영란도 움직였습니다. 박영란은 고성이가 방심하는 순간을 기다렸다가 엄마의 차키를 잠깐 손에 넣었습니다. 박영란은 차 안에서 블랙박스 메모리를 찾으려 했는데요. 그런데 그 자리에는 메모리가 없었습니다. 대신 얇은 종이 하나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필요 없는 기록은 남기지 마. 짧은 문장이었는데요. 박영란은 그걸 보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엄마는 이미 자신이 뒤질 걸 알고 있었고 그걸 비웃고 있었습니다. 박영란은 여기서 다시 무너질 뻔했지만 오히려 머리가 더 차가워졌습니다. 박영란은 속으로만 말했습니다. 좋아. 그럼 차 안이 아니라 바깥을 잡자. 이지혁은 택시 사고 쪽을 다시 파고들었습니다. 택시 운전사가 사라졌고 블랙박스도 사라졌다는 건 누군가가 회수를 했다는 뜻이었거든요. 이지혁은 택시회사 정비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상한 걸 발견했는데요. 사고 전날 택시가 블랙박스 점검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보통 사고 난 뒤에 점검을 하지 사고 전에 점검을 하진 않잖아요. 이지혁은 바로 그 정비소 주소를 받아들고 움직였습니다. 정비소 사장은 처음엔 모른 척했습니다. 정비소 사장은 그런 거 몰라요라고 했는데요. 이지혁은 사장 눈이 자꾸만 문 쪽으로 가는 걸 봤습니다. 누군가 들어올까봐 겁먹은 사람들 눈빛이었어요. 이지혁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돈이 아니라 사람 죽음 때문에 왔습니다. 그 말에 사장이 결국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비소 사장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블랙박스 누가 가져갔어요? 여자 쪽 사람들이요. 이지혁은 그 말에 심장이 뛰었습니다. 어느 여자? 라고 묻는 대신 이지혁은 가장 현실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차량 번호 남았습니까? 정비소 사장은 결국 CCTV 캡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캡처에는 검은 세단이 찍혀 있었고 번호판이 반쯤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익숙한 실루엣이 있었는데요. 그 실루엣이 고성의 비서인지 고성의 사람인지 확정할 순 없어도 라인은 보였습니다. 이지혁은 즉시 정보화에게 보냈습니다. 정보화는 그 사진을 보자마자 숨을 삼켰습니다. 제가 파던 라인 중에 이 번호판 조각이 있어요. 정보화가 밤새 조사에 정리한 리스트와 이지혁이 확보한 CCTV 캡처가 맞아떨어진 겁니다. 둘이 맞춰보니 더 끔찍한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 차량은 우연히 지나간 차가 아니라 사고 이후 여러 번 같은 업체 주변에 찍혔던 차였고요. 견인, 보험조사,
정비 쪽을 오가며 사건 뒤처리를 해온 흔적이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그 얘기를 듣고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이걸 정리했다고요? 지은호 목소리에는 분노와 공포가 동시에 섞여 있었습니다. 자기 간이식 때도 고성이는 늘 정리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거든요. 박영란은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박영란은 지환이 입원해 있는 병원에서 사고 당시 자신의 옷과 가방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상치 못한 걸 찾았는데요. 박영나 핸드백 안쪽에서 작은 메모리 카드가 나왔습니다. 박영란은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자기 타블렛 박스는 아니었습니다. 그 메모리 카드는 이지환이 평소 작업할 때 쓰던 작은 보조 카드였는데요. 사고 직전에 이지환이 뭔가를 찍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박영란은 손이 떨려서 카드조차 제대로 끼우지 못했습니다. 그때 이지환이 흐릿한 의식 속에서 박영란을 보며 힘겹게 말했습니다. 내 폰 아니 내 서랍 거기. 박영란은 울음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빠 알겠어요. 제가 할게요. 이지환은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박영란은 이지환 말대로 병실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깨진 휴대폰이 있었습니다. 겉은 망가졌는데 유심과 메모리 쪽은 살아있었습니다. 이지혁은 그 순간 결정했습니다. 이건 이제 느낌이 아니라 증거라고요. 이지혁은 지은호와 정보와 박영나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고성이가 지우기 전에 우리가 먼저 공개합니다. 박영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영나는 더 이상 치료받는 척만 할 수 없었습니다. 지환이 이 정도로 다친 이상 멈추면 또 누군가가 죽을 수도 있거든요. 정보아는 마지막으로 한 장의 문서를 꺼냈습니다. 제가 고성의 주변을 파다가 이걸 찾았어요. 그건 보육원 화재 사건 당시 재단 관련 지원금 흐름과 연결된 자료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에 지금 사고 뒤처리 업체 이름이 겹쳐 있었습니다. 퍼즐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이지혁은 그 문서를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고성이는 변명 못하겠네요. 그 순간 박영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고성희였습니다. 박영란은 화면을 보며 잠깐 손이 떨렸는데요.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박영란은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네, 엄마. 고성이는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치료받으러 갈 준비됐니? 그 목소리가 너무 따뜻해서 박영란은 오히려 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박영란은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응, 엄마. 나 이제 엄마 말 잘 들을게. 박영란은 일부러 순종하는 척했습니다. 고성이가 안심하게 만들기 위해서요. 전화를 끊자마자 박영란은 이지혁을 봤습니다. 박영나 눈빛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무너진 딸이 아니라 전쟁을 시작하는 딸 눈빛이요. 이지혁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고성의 차례입니다.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고 정보아는 서류를 더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또 하나의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발신자 미상. 내용은 짧았습니다. 증거 들고 움직이면 다음은 중태가 아니라 확정이다. 이지혁은 그 문장을 보는 순간 김다정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조옥래 영정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지환의 차가운 손끝이 떠올랐습니다. 이지혁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겁먹으라는 협박이었는데요. 이제는 겁먹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지혁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했습니다. 이 협박 저장해. 그 한마디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제 고성이가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가 하나 더 쌓였거든요. 그리고 이지혁은 다음 수를 준비했습니다. 고성이가 가장 싫어하는 것. 공개와 기록으로요. 이지혁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이지혁은 정보아가 모아온 자료, 정비소 CCTV 캡처,
사고 뒤처리 라인 메모, 그리고 이지환 휴대폰에서 건진 조각 같은 기록을 한 묶음으로 만들었는데요. 이지혁은 그걸 들고 경찰서로 갔습니다. 사고가 사고로 끝난 게 아닙니다라는 말부터 던졌습니다. 이지혁은 조옥래 사망과 김다정 중태, 그리고 이지환 사고가 같은 방식으로 지워지고 있다는 걸 하나하나 꿰어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처음엔 알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알겠습니다가 너무 가벼웠습니다. 파일을 넘기는 속도도 느렸고 질문도 없었습니다. 이지혁은 그 순간 직감했는데요. 이 사람들은 수사를 하려는 게 아니라 시간을 벌어주려는 쪽이라는 걸요. 그 직감은 바로 현실이 됐습니다. 이지혁이 경찰서를 나서기도 전에 고성희에게 전화가 갔습니다. 경찰이 고성희에게 이지혁 씨가 이사장님 관련 자료를 들고 왔습니다라고 보고한 겁니다. 이지혁은 나중에야 알았지만 그 경찰은 이미 고성희에게 손을 잡힌 사람이었습니다. 고성희는 즉시 움직였습니다. 고성희는 박영나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성희는 목소리를 낮고 부드럽게 깔았습니다. 영나야, 치료 날짜 잡았어. 이번엔 말 안 들으면 지환 오빠는 다시 못 본다. 박영나는 그 말에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엄마가 협박을 사랑처럼 포장하는 순간이 가장 무섭다는 걸 박영나는 너무 잘 알았습니다. 고성희는 정보아에게도 연락했습니다.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는 묻지 않아도 뻔했는데요. 고성희는 정보아에게 호주에서 돌아온 김에 조용히 살지 왜 쓸데없는 걸 판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보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정보아는 겁이 났지만 더 이상 물러서면 다음은 또 누군가 죽는다고 느꼈습니다. 이지혁에게는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고성희는 이지혁에게 너희 엄마 아직 숨 붙어 있지? 라고 말했는데요. 그 한마디가 칼이었습니다. 이지혁은 전화기 너머로 피가 거꾸로 솟는 걸 느꼈습니다. 이지혁은 당신이 사람입니까? 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꾹 눌렀습니다. 지금은 폭발하면 지는 게임이니까요. 그때 뜻밖의 쪽에서 균열이 났습니다. 박성재였습니다. 박성재는 재단 쪽 결제 라인을 보다 이상한 돈 흐름을 눈치챘습니다. 작은 금액이 여러 번 쪼개져 나가고 명목은 컨설팅 정비 안전 점검인데 결과물이 없는 돈이었거든요. 박성재는 직감이 빨랐습니다. 박성재는 조용히 사람을 붙였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 재단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비밀리에 추적시켰습니다. 며칠 뒤 박성재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 돈이 흘러간 끝에 사고 뒤처리에 익숙한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업체가 조옥래 택시 사고 직후 블랙박스가 사라진 정비소 주변과 연결돼 있었고요. 이지환 사고와 관련된 렌터카견인 라인에도 흔적이 겹쳤습니다. 박성재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것보다 그 뒤를 돈으로 정리하는 시스템이 이미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박성재는 더 이상 혼자 들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박성재는 이지혁을 불렀습니다. 박성재는 나도 확신은 싫은데 이건 확신이야 라고 말하며 자료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박성재는 박진석에게도 보고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지혁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이제는 가족 싸움이 아니라 범죄로 끌고 가야 했습니다. 박진석은 그 자료를 보는 순간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박진석은 고성희가 잔인한 사람인 건 알았지만 이 정도로 돈과 사고를 엮어 시스템을 만들 줄은 몰랐습니다. 박진석은 손이 떨렸습니다. 박진석은 분노가 올라오는 걸 참지 못하고 결국 책상을 쳤습니다. 내가 내 집에 뭘 들인 거냐? 그 순간 박진석은 결심했습니다. 경찰이 아니라 검찰로 간다고요. 박진석은 직접 고소장을 준비시켰고 자신 명의로 제출했습니다. 박진석은 단순 참고인이 아니라
고성이가 이용해온 재단의 최고 책임자이기도 했으니까요. 박진석이 움직이면 사건은 가정사가 아니라 공적 사건이 됩니다. 검찰이 움직이자 속도가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확인 중만 하던 경찰도 급히 태도를 바꿨는데요. 이미 늦었습니다. 검찰 수사팀은 돈 흐름부터 찍어 눌렀고 압수수색 영장이 떨어졌습니다. 재단 회계, 용역 계약서, 차량 이동 기록, 정비소 거래 내역이 한꺼번에 묶였습니다. 고성이는 끝까지 발뺌하려 했습니다. 고성이는 난 모른다. 누가 날 모함한다를 반복했는데요. 박성재가 내민 자료와 이지혁 정보화가 모아온 조각들이 퍼즐처럼 맞춰지면서 더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성이는 체포됐습니다. 박영란은 그 소식을 듣고도 바로 울지 못했습니다. 박영란은 오히려 숨부터 골랐습니다. 오랫동안 엄마가 만든 공포 속에서 살았던 사람은 해방이 와도 바로 기뻐하지 못하거든요. 이지혁은 조옥래 영정 앞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지혁은 속으로만 말했습니다. 할머니, 늦어서 죄송해요. 그래도 이제는 멈췄어요.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고성이가 잡혀가도 김다정은 아직 중태였고 이지환도 회복 중이었습니다. 이 싸움은 승리로 끝났지만 상처는 그대로 남았습니다. 고성이가 수갑찬 채 끌려가며 웃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아주 또렷하게 말하는데요. 나 하나 잡는다고 다 끝날 것 같아. 그 한마디가 남긴 여지. 그 여지 때문에 다음 이야기는 더 무섭게 시작될 준비를 합니다.